네, 지인 여성과 공범을 잇따라 살해한 뒤 안매장한 50대 남성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이 남성은 18년 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 밖에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희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이 사건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한 남성이 지인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붙잡혔는데 붙잡고 보니까 당시에 시신을 같이 유기한 공범까지 살해를 했다 이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근데 놀라운 부분이 이 범행을 저질 당시에도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이 부분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남성이 저지른 범행은 2명을 살해한 것 말고 또 있었는데요. 지난 5월에 이 남성은 야간에 공사 현장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전선을 훔쳤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기소가 되었고 이 이후로 또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서 결국은 이 사건 두 가지가 병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3일에 1차 공판이 있었고 22일에 인천지법원에서 2차 공판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이 피의자 A 씨가 구속이 된 상태고 1시 30분부터 심의가 열린다고 하니까 지금 한창 진행이 되고 있을 텐데 신상 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네, 그 신상 정보와 관련해서는 특정 강력 범죄에 관한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법에서 정한 요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범죄가 굉장히 중대하고 그 중대한 피해를 이끌어냈을 거. 두 번째가 이 피해자가 이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볼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또 세 번째는 국민의 알 권리라든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것입니다. 예. 근데 이 사건을 한번 비추어 보면은 일단 2명을 살해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가 잔혹하고 중대하다는 거에 대해서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피해자는 처음엔 좀 부인을 했지만 지금 일부 좀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볼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라는 것도 충족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지만 이 전과도 굉장히 많고요. 특히 강력 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범 방지를 위해서라도 국민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공익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없지 않는 한 이 신상 공개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공개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점쳐 주신 건데 보니까 이 피해자 같은 경우에 어제 공개하지 말아달라 이런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고 해요. 이런 경우에 좀 참작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사실 이번에 지침이 바뀌면서 신상 공개에 대해서 이 당사자인 피해자에게 이 부분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기를 하는데 사실 웬만한 피해자는 대부분의 피해자는 다 공개를 하지 말아달라고 할 거기 때문에 그 의견이 얼마나 받아들여지지는 사실 좀 미지수고요. 이 공개에 대해서 공익적인 필요가 많다라고 하면 이 침해되는 공개가 되면서 침해되는 이 피의자의 인권보다는 공익이 더 크다고 하면은 공개를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예. 저희가 사건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짚어봤는데 도대체 왜 이런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것인가 그 동기에 대해서도 궁금하거든요. 밝혀진 내용이 있습니까? 네, 처음에는 이 피해자는 이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살해를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다 좀 입장이 좀 변경이 돼서 여성이 돈이 많아 보여서 이제 살해했다라고 해서 입장이 좀 변경이 됐는데 근데 왜 이 피해자가 초반에는 우발적으로 살해를 했다 다투다가 이제 우발적으로 살해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이 우발적으로 살해한 거에 대해서는 일반 살인죄, 그러니까 단순 살인죄가 성립이 됩니다. 근데 살인죄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우발적으로 살인한 게 아니라 어떤 경제적인 의도를 갖고 그렇게 살인을 했다면 강도살인죄가 성립이 되거든요. 네. 근데 강도살인죄 법정형은 그냥 단순 살인죄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 유기징역 자체를 선고할 수가 없게 사형 무기징역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피해자는 이제 낮은 형을 좀 구형을 받고자 해서 우발적인 살해였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 같지만 예. 근데 경찰이 보기에는 이 피해 여성의 신용카드를 살해 후에 이 수백만 원을 인출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래도 그냥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라 이거는 어떤 경제적인 목적을 갖고 살인한 강도 살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그 무게에 실리고 있습니다. 예, 범죄 전력 이야기도 저희가 앞서 잠시 했는데 어느 정도의 범죄 그 전력이 있는 겁니까? 네, 이 피해자의 범죄 적용은 굉장히 화려한데요. 이
이 범죄 전력은 92년도까지 거슬러 갑니다. 92년도에는 강도 상해죄로 징역 6년을 선고를 받고요. 98년도에는 특수 강도 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2003년에도 또 강도 살인을 저질렀는데요. 그때는 이제 징역 15년형을 선고를 받고 이거 복역하고 나왔는데,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가중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명확한 출소 날짜는 지금 알려지진 않았지만 2003년에 저지른 범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나왔다라고 하면 최소 2018년에 아마 출소를 했을 걸로 보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형법에는 형 종류 후에 3년 이내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누범이라고 봐서 형을 2배까지 가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피해자는 이 나중에 양형을 할 때 이런 부분이 모두 반영이 되어서 굉장히 중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함께 살펴본 어떤 동기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전력을 비춰봐서도 가중처벌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또 향후 이제 정보 공개 여부는 어떻게 나오는지도 저희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군인권센터에서 밝힌 내용인데, 여성 장교가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했지만 지휘관이 이를 무마하려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또 공군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거는 지난 4월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공군 부사관은 이제 장기 복무에 도움을 주겠다라는 이유로 여성 장교를 술자리를 불러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술자리에서 여성 장교의 등과 어깨 그리고 팔 안쪽을 쓰다듬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귀가 작다라는 이유로 또 신체 접촉을 또 시도하기도 했고요. 예. 또 뿐만 아니라 뭐 마사지를 해주고 싶다, 아니면 뭐 요물이다, 막 이런 부적절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당한 이 여성 장교는 본인의 대대장한테 이 사실을 신고를 했는데, 오히려 대대장은 이 여성 장교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라면서 좀 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결국에 이 여성 장교는 군 검찰에 고소를 했는데 이 군 검찰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 인물을 군 검찰에 고소를 했는데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이런 결정은 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저는 군 검찰도 엄연히 법률 전문가인데 이런 결정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약간 황당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군 검찰이 불기소를 하면서 그 불기소 이유 결정문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피의 사실이 설사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성적인 의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강제추행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예. 강제추행죄는 반드시 가해자의 성적인 의도라든지 아니면 뭐 목적이 있어야지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물리적 접촉이 있고, 그 물리적 접촉이 일반인의 상식에 봤을 때 성적 수치심을 해할 수가 있는 경우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 심지어 최근에는 여직원을 헤드락거린 이 상사가 강제추행죄로 기소되기도 했기 때문에 성적인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강제추행죄 성립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군 검찰이 이러한 강제추행죄의 법리나 판례를 모르고 이러한 처분을 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자질 부족으로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알고도 뭔가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이렇게 처분을 했다라고 하면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공군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은 불기소 처분과는 별개로 징계 절차는 진행 중이다라고 하던데, 이건 또 어떤 징계를 말하는 겁니까? 이 군 내부의 이제 인사 결정인 건데, 이게 사실 좀 애매한 게, 형사적으로는 성적인 의도가 없어서 처벌은 할 수 없다라고 했지만 이것도 엄연히 비위로 봐서 이거는 징계 절차를 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군 내부에서도 이게 문제라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더더욱 수사를 좀 엄격하게 하고 엄격하게 처벌을 했어야 되는데, 이 무혐의 처분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애매한, 그러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무혐의에 대해서 군 인권센터가 이 과정에서 정관 이유가 있었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냐면요. 그 상사, 가해자의 상사의 변호인은 2014년까지 공군 본부 법무실에서 근무했던 정관 변호사였습니다. 그래서 군 인권센터에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게 사건이 축소되고 무마된 부분이 있는 게, 이러한 뭐 서로 제 식구 감싸주기식의 이제 군에 만연한 이런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정관 변호사의 영향력, 이런 것 때문
아니겠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피해자의 경우에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재정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네, 이제 법원의 이제 결정만 남았는데 아까도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에는 성적인 의도라든지 목적 같은 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물리적 접촉이 의사에 반해 있었고 그 접촉 자체가 일반인에 봤을 때 뭔가 성적 수치심을 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강제추행죄가 성립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군 검찰의 불기소 이유는 좀 약간 납득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이 나와 있는 증거를 보면 이 가해자, 그 부사관 같은 경우는 본인의 잘못을 시인하는 이 메시지를 상대방한테 보낸 게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증거로도 인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증거도 있고 정황도 있고 뭐 강제추행죄에 대한 판례라든지 법리에 비추어 봤을 때도 재정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좀 높아 보입니다. 이 재정 신청 같은 경우에 제가 찾아보니까 기한이 또 10일로 정해져 있던데 그럼 이 안에 이제 모든 게 결정이 돼야 되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10일 안에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재정 신청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건데 보통은 이렇게 검찰에서 불기소를 했을 때 뭐 항고를 하거나 하는데 이 지금 피해자가 봤을 때는 군 검찰 내부에서 하는 결정은 믿지 못하겠다라는 사실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법원에 재정 신청을 한 걸 보이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제 군 검찰과 다르게 좀 더 엄격하고 이 제대로 된 이 결정을 할 것으로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전개될지 또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노 키즈존, 노 펫존 아마 다들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한 술집에서 노 교수존이 등장해서 이목이 집중이 됐습니다. 사실 근데 이 술집이 대학교 앞에 있는 가게인데 대학 교수의 출입을 좀 제한했다라는 부분이 일반적이진 않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들어봤더니 술집 사장에 의하면 따르면 그동안에 이제 손님으로 온 교수들로부터 좀 영업에 방해되는 일을 좀 많이 겪었던 것 같습니다. 뭐 쩌렁쩌렁 울리게 통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메뉴에 없는 메뉴를 요구한다라는 뭐 갑질 아닌 갑질도 당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술집이 이 대학교 앞에 있다 보니까 예. 손님의 대부분 아마 학생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쉬러 이제 술집에 간 건데 아무래도 교수가 있으면 불편하기도 하고 막 가는 게 꺼려지기도 하고 뭐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술집 사장이 이 교수들의 출입을 제한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 노 교수존에 대한 반응이 또 참 제각각이었던 부분이 눈에 띄었는데 어떤 분들은 재미있다라는 반응, 어떤 분들은 일반화에 대한 우려, 특히 좀 차별적인 부분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 사건에 한해서 만약에 뭐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 뭐 교수들의 갑질에 대한 뭐 의뢰 저항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학생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이나 아니면 뭐 재미있는 시도라든지 뭐 하나의 해프닝으로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 노 교수존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노 키즈존, 노 중년존으로 해서 뭔가 특정 계층이라든지 특정 나이들을 이제 이유로 뭔가 이용 제한을 하는 추세가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사회적으로 좀 재고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노키즈존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노키즈존 같은 경우는 일부 몰상식한 사람 때문에 피해본 업주들도 많고 또 업주들 입장에서는 노키즈존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굉장히 일반화된 게 아니라 일부의 행각이거든요. 근데 일부의 행각으로 특정 집단이나 특정 나이대에 대해서 이렇게 제한을 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집단에 대한 그 편견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차별적인 의식을 고착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게 반드시 전반적인 배제, 전반적인 제한이 아니라 어떤 배려나 상식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좀 사회적으로 좀 노력해야 될 분위기가 좀 형성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연장선상에서 사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노키즈존에 대해서 아동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한 바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봤을 때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네, 2017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제 아이들의 노키즈존 같은 경우는 나이로서 차별하는 거에 대해서는 평등권 침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게 있는데 그런데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사실은 강제 사항이 아니라 권고 사항입니다. 막 이렇게 해라라는 거기 때문에 뭐 이걸 위반을 했다라고 해서 처벌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강제력을 동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회적으로 뭔가 이러한 거에 대한 인식이 변화라든지 서로 배려하거나 하는 이런 문화가 형성이 되어서 해결이 나가야지 법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강제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예. 참고로 교수협의회 일반화하지 말아달라는 우려에 일단 해당 술집의 안내문은 내려갔다라는 점 전해드리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